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파스 7기 성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15년에 이더리움이 나왔지만 2013년도부터 비탈릭이 준비를 해오면서 2022년까지 그 모든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발표로 담기에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많고 되게 좀 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하드포크 위주로 EIP 중점으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목차는 일단 이렇게 이더리움 탄생하기 전에 비탈릭 부테린 정도에 대한 인물 소개랑,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비탈릭 부테린인데요.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유명하고 블록체인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름이고요. 일단 1994년생 러시아 출생으로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19살의 나이에 이더리움 백서를 썼으며 2년 뒤에 21살의 나이에 이더리움을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블록체인을 접하게 된 계기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비탈릭이라는 친구가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즐겨 하던 중에, 어느 날 본인이 육성하던 중에 본인의 캐릭터의 스킬이 하향 패치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중앙집중식 서비스가 가져올 공포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비트코인을 공포를 깨닫고 나서 밤에 울면서 그 이제 좀 중앙 집중식은 무서운 거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컴퓨터 관련 공학자인 아버지로부터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 위클리라는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받았던 보상이 한 포스트당 $5 정도 수준의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위클리라는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돼가지고 비트코인 매거진 창립 멤버에게 연락을 받아 작가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공동 창업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비탈릭이 글을 썼었던 글들을 보면은 되게, 그때는 비트코인이 정말 화폐로 쓰이기 위해서 ATM 기기나 실물 카드, 아니면은 뭐 그 채굴기 같은 기술들의 개발이 정말 많이 있었었고요. 비탈릭이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기자로 일을 하면서 여러 컨퍼런스랑 인터뷰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깨달아가지고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를 구축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그 비트코인 기존에 있었던 진영들한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거절당한 사유는 무슨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비탈릭이 만들었던 네임 코인은 51% 공격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비탈릭은 튜링 완전성을 갖는 비트코인 버전을 생각했었고, 어, 이더리움 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2년 뒤에 이더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비탈릭은 여기 좀 천재적인 재능이랑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남다른 패션 센스를 갖고 있고요. 블록체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언어에도 소질이 있어가지고 영어, 러시아, 프랑스어, 독일어, 광동어,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중국어까지도 엄청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2013년 11월 27일에 백서를 발표한 다음에 주변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메일을 본 친구들도 이 백서를 보고 나서 널리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그런지 2013년 1월 말에 비트코인 마이애미 행사에서 최초로 대중들에게 이더리움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백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비탈릭 부테린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 정말 많은 개발진들이 관심을 갖고서 비탈릭의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핵심 개발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8명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은 여기 계신 분이 아미르 체트릿이라는 사람이시고 여기는 안토니 디오리오라는 사람이고 디센트럴을 창립했고 잭스라는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는데 여기가 비트코인 매거진 창립자고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찰스 호스킨스라는 사람인데 IOHK라는 법인 회사를 설립했고 에이다 창시자로 유명을 하고 원래 이 사람이 이더리움의 CEO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토크 커뮤니티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유데미에서 비트코인 강사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분은 게빈 우드라는 사람이고 폴카닷을 창시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더리움에서 옐로우 페이퍼라는 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백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표도 하고 좀 비탈릭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분은 그리드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를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더리움 개발을 돕는 컨센시스를 설립했고 메타마스크도 이 사람 거고 인퓨라라는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가장 돈이 많고 실제로도 블록체인 업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탑 10 안에 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2014년 6월 달쯤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전 페이지에서 아미르 채트릿이라는 사람하고 찰스 호스킨스라는 사람은 이 이더리움을 비영리 사업적으로 돈을 벌고자 했었지만 나머지들은 영리적으로 비영리 사업으로 추구를 했었던 것으로 둘이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찰스 호스킨스랑 그분이 이후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7월 22일에서 9월 22일까지 이더리움을 판매하는 ICO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1비트코인은 2000이더를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1비트당 1337이더를 주는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합쳐서 42일간 31,0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모았으며 당시에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년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2015년 3월 이더리움의 출시 프로세스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프론티어, 2단계 홈스테드, 3단계 메트로폴리스, 4단계 세레니티 단계로 나눠서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ICO가 끝난 이후에 2015년 5월까지 9개의 POC 테스트넷을 오픈하면서 마지막 테스트넷 이름인 올림픽 단계를 출시하면서 올림픽 단계에서는 가장 많이 잘 활용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로드맵 첫 번째 단계인 프론티어 단계를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프론티어 단계가 이더리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론티어 소잉이라는 단계에 들어간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간단한 업그레이드로 그냥 블록당 가스 리밋을 조정하고 마이너 관련 문제 개선 및 디피컬티 붐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난이도 폭탄이라는 것은 일정 단계의 수치에 도달을 하면은 난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서 채굴자가 증가된 난이도를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 생성 시간이 증가하고 블록체인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갈 것을 예고했었기 때문에 난이도 폭탄은 개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이 지표를 보시면은 난이도 폭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이때가 위에 있는 게 블록 생성 시간이고 아래 보이시는 게 1일당 블록이 생성되는 개수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있었을 때는 블록 생성당 30초까지 가량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지금까지 5번 정도 터졌었고, 그리고 이게 줄어든 것을 보면은 6번 동안 지연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로드맵 두 번째 단계인 홈스테드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홈스테드 단계에서는 EIP가 생겨나면서 EIP 두 번째랑 EIP7, EIP 8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테크니컬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 비용이 조절되었고 가스 비용이 부족해도 비어있는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생성되는 문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난이도 조절식이 변경되었고 델리게이트 콜이라는 어피 코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트워크 파트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2016년 7월 22일에 좀 이더리움 역사상에서 좀 가장 중요한 다오 포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내용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링크를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개발된 펀딩 관련 프로젝트인 더다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뭐야 그 해당 코드의 문제사가 있어서 그 재기 호출 버그라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이러한 오류를 통해서 다오 토큰을 이더로 무한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당시 가치로 500억 원이 넘는 360만 이더를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탱저린 휘슬 업데이트인데요. 2016년 10월 18일에 발생했고 스팸 공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코드의 가스 비용이 증가됐고 빈 어카운트를 제거하는 업데이트가 포함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퓨리어스 드래곤 포크인데요. 리플레이 공격을 방지하는 코드가 추가되었고 EXP 오피코드의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진행했던 EIP 158을 조금 세분화해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IP 170번에는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코드 길이를 최대 길이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리플레이 공격이란 기존 코인과 하드포크로 인해 나오는 새로운 코인이 동일 인증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 코인의 출금 정보를 가지고 다른 쪽 코인 출금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단계인 콘스탄티노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업데이트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상당히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요 EIP649라는 난이도 폭탄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블록 보상이 5위더에서 3위더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상태표 같은 것들은, 업데이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1년 반 정도 넘는 시간이 지나서 진행되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EIP145에서 그 개발자가 가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특정 작업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비트 쉬프팅 작업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가스가 35가스가 들었다면 이것을 3가스로 줄였고, EIP1014에서 크리에이트 2의 사용으로 기존 컨트랙트 주소 외에 새로운 형식의 컨트랙트 주소가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오프체인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난이도 폭탄을 지원을 하고 블록 보상이 감소가 있는데요. 이때는 3위더에서 2위더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EIP1884에서 스팸 공격을 방지하고 각 블록의 계산량 균형을 더 잘 맞추기 위해 일부 OP 코드의 비용을 변경하는 업데이트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뮤어 글레이셔라는 포크를 진행했었고, 여기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난이도 폭탄을 한 번 더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 1일에 비콘 체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세레니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머지부터 세레니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때 비콘 체인, 그 포스로 돌아가는 지분 증명의 체인이 등장하게 됐었고요. 다음으로 2021년 4월 15일에 베를린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중요하게 볼 것은 EIP2929라는 업데이트에 셀프 디스트럭트라는 기능의 OP 코드 가스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부터 네이밍 규칙이 생겼는데, 커뮤니티 토론을 통해서 데브콘이 개최된 도시 이름을 업데이트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답니다. 베를린 업데이트가 지나고 다음으로 런던 업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런던 업데이트는 이더리움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업데이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EIP1559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요거는 이더 체인의 수수료 시장 변화를 줬던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EIP1559를 통해서 블록 사이즈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채굴자에 대한 보상이 줄어든 만큼 보상에 대한 소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데이트였습니다. 그 이후로 EIP3198을 통해서 블록 헤더에 베이스 P라는 필드가 추가되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EIP3554를 통해서 난이도 폭탄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1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알테어는 하드포크는 아니지만 그 비콘 체인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로서 그 라이트닝 클라이언트가 사용이 가능해졌고, 검증인 상태 오프라인 및 슬래싱에 대한 페널티를 높이는 업그레이드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로우 글레이셔라고 2021년 12월 9일에 일어났었고, EIP4345 난이도 폭탄 지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이후로 비탈릭이 엔드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고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있었던 그레이 글레이셔를 통해서 EIP 5133 난이도 폭탄 지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 세레니티 단계에 도입할 우리가 2022년 9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세레니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메트로폴리스까지의 단계가 55%의 완성이라고 하고 나머지 45%는 마지막 세레니티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EIP 3675라고 불리는 요 더 머지는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을 하는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로드맵에 나와 있는 더 버지랑 더 퍼지, 더 스플러지는 버클트리의 도입을 통해서 저장 공간을 최적화하고 노드 크기를 줄이고 다음으로 퍼지는 검증인 저장 공간을 감소시켜서 네트워크 지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플러지는 위 단계가 다 끝나고 나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연구를 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더리움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참고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더의 유튜브 영상이랑 온더의 미디엄 글을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류기영님의 블로그도 많이 봤었고 해당 발표 자료가 조금 미숙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미디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